3927 칼럼 제49회 대한민국 안에 나팔국이 있다. 지난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결과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이 그 선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권리지만 그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는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나는 깊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나팔국 국민이란 말이 떠올랐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흔들려도 여전히 그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나의 분노가 담긴 말이다. 물론 이전 같으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치적 선택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민의힘은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다. 얼마 전 내란을 일으켜 탄핵을 당한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헌법 질서를 흔든 권력을 만들었고 그 권력의 폭주를 제대로 막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반성보다 변명과 방어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온 정당이다. 어떤 후보는 내란 종사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정당에 다시 표를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묻고 싶다. 왜 그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가? 왜 그들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보아도 그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동안 진보를 뽑지 않고 보수를 뽑은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대부분 핑계에 가깝다.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한 말,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처럼 들린다. 첫 번째 핑계는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지역 정서이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밀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했다면 경상도 사람인 이재명을 그렇게 거부하면서 충청도 출신인 윤석열을 선택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 이번 선거에서 부산 북구 출신의 토박이 하정우를 외면하고 서울 강남 출신의 한동훈을 선택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핑계일 뿐이다.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할 때만 지역을 내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핑계는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인가? 보수라면 나라의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 보수라면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보수라면 국가의 안전과 법치, 민주주의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보수라면 국민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권력을 만들고 그 책임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을 보여주지 못한 정당을 어떻게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의 이름을 빌린 권력 집착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진짜 보수를 모욕하는 말이다. 세 번째 핑계는 진보도 썩었다라는 말이다. 물론 진보 진영도 완전하지는 않다. 진보 정치인 중에도 잘못한 사람이 있고 부패한 사람이 있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사람도 있었다.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나 비판받아야 하고 진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똑같이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흐리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부패와 퇴행, 헌정 질서의 훼손을 보여준 쪽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세력이다. 진보가 손발에 상처가 난 정도라면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온몸이 병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다 똑같다라는 말로 모든 차이를 지워버리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이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공정한 비판이 아니라 무책임한 물타기이다. 네 번째 핑계는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를 거쳤지만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는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민주주의는 유연하게 작동했으며 국민의 삶은 계속 이어졌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내부 결집의 수단으로 삼은 쪽은 누구였는가? 안보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안보 불안을 정치적 이익으로 소비한 집단은 누구였는가? 진보 집권이 곧 공산화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유권자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한 낡은 선동일 뿐이다. 못된 선동일 뿐이다. 다섯 번째 핑계는 진보가 서민 정책에 소홀하다는 말이다.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서민, 노동자, 약자, 복지, 공공성, 사회 안전망을 더 많이 말해온 쪽은 진보였다. 물론 진보 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만 놓고 보면 서민의 삶을 더 많이 챙기려 했던 쪽은 진보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대체로 기득권, 자산가, 대기업,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큰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섯 번째 핑계는 집값 문제이다.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단순한 말장난에 가깝다. 집값이 오르면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은 집 없는 서민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웃는다. 겉으로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집값을 이유로 진보를 비판하는 말 속에는 위선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집값이 올라 괴롭다고 말하지만 정작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은 반기지 않는다. 이것은 서민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산의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진보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지역도 핑계이고 보수라는 이념도 핑계이며 진보를 향한 부패 비판도 핑계이다. 공산화 공포도 핑계이며 서민 정책과 집값 문제도 결국 자기 합리화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을 선택하는가? 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도, 내란의 책임 앞에서도, 헌정 질서의 흔들림 앞에서도 그 정당을 놓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나팔구 국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본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냥이다. 너무나 허무하게도 무조건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동네가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깊이 따져보지 않는다. 이 정당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이 후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선택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는다. 그냥 익숙한 번호를 찍고, 익숙한 색깔을 고르고, 익숙한 이름을 선택한다. 이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헌정 질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른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찍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노골적인 악의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 표는 권력을 오만하게 만들고 책임 없는 정치를 반복하게 만들며 결국 나라 전체를 위험한 길로 밀어넣는다. 두 번째 이유는 의리라는 이름의 착각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하느냐? 못해도 우리 편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의리가 아니다. 의리는 의로운 이치이고 의로운 도리이다. 의리는 옳은 것을 지키는 마음이지 그른 것을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다.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눈 감아주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공범이다. 잘못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방조이다. 더구나 정치에서 의리를 지켜야 할 사람은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의리이다. 그런데 오히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의리를 바친다면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제도가 아니라 추종자의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고 싶어 한다.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재산이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중요하다.
그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이 공동체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앞설 때이다. 내 집값만 지켜지면 된다. 내 세금만 줄어들면 된다. 내 자산만 불어나면 된다. 내 자식만 좋은 자리로 가면 된다. 내 생활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눈물도, 청년의 절망도, 가난한 사람의 막막함도,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이익만 보인다. 그래서 진보가 불편한 것이다. 진보가 말하는 평등, 복지, 노동, 약자 보호, 역사정의, 민주주의 회복 같은 말들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려온 이익과 특권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보수를 선택하면 자기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안보로 꾸밀 수 있으며 자기 기득권을 자유라는 말로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를 하나로 묶어 악마화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접하는 정보가 다르며 정치적 판단도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에 속았을 수 있고 누군가는 오래된 불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진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반대편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사람의 삶을 단칼에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의 선택까지 아무 말 없이 존중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투표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함께 보장한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자유도 있다. 특히 내란과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의 책임 회피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이익만 지켜준다면 어떤 권력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나라를 원하는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흔들 때 분노하는 국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편이 하면 괜찮다고 눈 감아주는 국민이 될 것인가?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시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흔들려도 내 집과 내 재산, 내 편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애매하게 서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잘못한 권력에게 책임을 묻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지 않겠다는 시민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말을 거두기 어렵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도 헌정 질서가 흔들려도 내란의 책임이 눈앞에 있어도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라면 나라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한다. 보수라면 헌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보수라면 권력의 폭주 앞에서 먼저 분노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모든 책임을 외면한 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맹목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내 편만 지키려는 집착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나팔국 국민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분노는 절대 가볍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점잖은 체하며 모든 선택을 같은 무게로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비판이다. 다시는 헌정 질서를 흔든 정치 세력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민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책임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 나팔국, 즉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은 분명 존재하지만 나팔민, 즉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주당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보다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기보다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